중국이 지금 일본하고 비교되면서 잃어버린 10년 혹은 30년을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중국의 그 디플레이션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그 뷰들이 있는데, 즉 일본이 지금 디플레이션에서 그 10년 이상을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문제가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일본 경제가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면 문제는 커지는데, 중국은 지금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면 중국 정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어서 그거는 막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중국에 대비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어떤 요소로 그게 발생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일어난 겁니다. 우선 그 당시 일본이 내부적인 문제로는 수출 기업가들, 특히 기업가들의 정신이 훼손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자이테크라는 게 있어요. 자이테크. 이게 재테크의 일본식 발음인데, 자이테크가 엄청 유행을 했는데, 그 유행한 그 상황을 보면 당시 일본이 런던 역외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그때 유행했던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건에만 맞으면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채권이 런던 역외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 기업들이 런던 역외시장에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그 파운드화나 달러를 이제 받게 되면 그거를 일본에 갖고 들어올 때는 이제 엔화로 바꿔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통화 수합을 하는데,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 이자 수합이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 어떤 희한한 일이 생기냐면, 돈을 꽂음에도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아. 양국 통화의 그 금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일본 기업들은 런던 역외시장에서 돈을 꿔서 이거를 엔화로 바꿔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돈꾼 사람이 이자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당시 그 갖고 들어온 돈은 일본 그 증권회사에 맡기면은 1년에 한 7% 정도의 고정이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자를 받고 여기서도 이자를 받고, 심지어는 당시 미국에 갔다가 예금을 하면 이자를 18% 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기가 돼서 또 갚으면은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차에 받는 그 포션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빌려서 양쪽에서 이자를 챙기고, 그다음에 돈 돌려줄 때 환차까지 하니까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 본연의 자세인 품질 개선이나 수출을 얼마큼 늘리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돈놀이의 혈안이 돼서 이렇게 쉽게 돈이 벌리는 쪽으로 들어와서 당시 유행했던 그 자이테크가 일본 기업가들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켰습니다. 즉 일본에는 니케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파생상품을 팔고, 뉴욕과 런던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추락하는데 베팅하는 그 숏 베팅의 파생상품을 팔아서 일거의 시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30년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일본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요 공동 요소만 제외하고서는 사실 다른 거는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 시장이자 지금은 수입 시장입니다. 완전히 교육에서는 미국을 능가했어요. 과거 미국이 세계 최대의 수입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거든요. 어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하면은 일본의 전철은 이제 밟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중국이 이번 위기를 좀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중국은 사실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통화 정책하고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지금으로 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유로화나 달러나 엔화는 팬데믹 사태 때 급격하게 유동성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본원통화 발행액인데 가장 본원통화 발행액을 많이 한 거는 유로화입니다. 저 위에 있는 이제 청색선이고, 그 다음에 이 자주색 선이 달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록색 선이 엔화예요.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위안화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너무 많이 풀렸다고 생각한 중국 정부는 이게 2015년 이후에는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도 이 줄이는 작업을 계속했고 나중에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가장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중국은 이제는 가장 유동성이 적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수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중국은 금리 인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정책을 쓰는 미국과는 지금 반대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수가 안 좋아도 중국이 지금 과감한 그런 금리 인하 정책은 쓰지 않고 아주 작은 그러한 소액 주사로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이제 풀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법을 내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시장에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잊어버렸던 신뢰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보장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장인데, 이거 말로는 보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로 이루어질 성격은 아니고 기업들이 믿고 안주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그거를 행동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신뢰 회복에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중국의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될 겁니다. 그건 중국 경제는 지금 쉽사리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를 추구할 수뿐이 없을 거예요. 지금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무역 비중을 이제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서 이제 인도를 비롯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인도로 지금 투자처를 지금 옮기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인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투자하기에 이렇게 적합한 인프라나 환경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공략을 해야 될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중국 비중 축소는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되 인도 등 그 대체국가 공략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 천천히 인도나 다른 대체국가를 넓혀 나가겠다는 거는 이거는 천천히 해서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건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되
이러한 대책국가 공약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즉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디테일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과거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년 세워서 하여튼 집요하게 했던 것처럼 하여튼 이러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나라를 키우기 위한 전략은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무역 현황이 참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이유를 찾아보면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품목입니다. 품목은 유가가 오르는 통에 우리나라 수입의 4분의 1이 사실은 석유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니까는 수입 금액이 지금 엄청나게 치솟은 거고 또 하나는 수출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가격이 아주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품목에서는 유가하고 반도체가 이제 주요 요인인 거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고 사실 이 중국의 비중을 줄이자고 그간 개척한 게 베트남 시장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중국 못지않게 우리가 고전하고 나빠지고 있는 시장이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너무 중국과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실 품목은 이건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고 뭐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회복되면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품목은 지역 편중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지역 다변화를 먼저 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중국과 베트남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이 수출 지역을 다른 나라로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나라들이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그다음에 스타트업 대국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과 우리의 제조업이 만나가지고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 같은 거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라고 보고 하여튼 이러한 대체 시장 개발에 지금 적극적으로 좀 서둘러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쟁점은 지금 일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다시 상승 기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과 또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 번 더 폭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중하고 한 번 더 폭락이 오면 그때 실수요자들은 접근해라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 하나는 세계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이 사실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가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뛴 게 미국이에요. 이게 그랬다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니까 미국 집값이 살짝 고개를 숙여서 이제 떨어지는 듯하다가 최근 몇 달 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고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희한한 사건이냐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2%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저금리를 활용해서 집들을 많이 장만을 했는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치솟아서 지금 7%를 돌파해서 지금 7.27%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높은 금리로는 집 살 엄두를 못 내는 건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것도 정고점을 돌파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집이 당연히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주택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확 줄였어요. 그런데 집을 사야 될 실수요자들은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꺾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지만은 그걸 활용해서 내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금리가 꺾이면 내년이나 후년쯤 모기지 금리를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면 이게 세계 집값에도 이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부동산에도 영향이 미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미국 쫓아서 같이 집값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건 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는 건 미국 연준은 지금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올리고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정부는 연준하고 지금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즉 재정 확대를 통해서 시중에 그 유동성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연준은 긴축하는 것 같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연준이 긴축해서 빨아들이는 유동성보다 미국 정부가 쏟아내는 유동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유동성 장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긴축을 한과 동시에 우리 새로운 윤석열 정부도 재정 측면에서 긴축을 하고 있어요. 과거보다도 재정 이걸 줄여가지고 건전 재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한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국하고 단순 비교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은 재정을 더 늘려야 됩니다. 재정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마중물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재정이 미리 돈을 좀 먼저 풀어가지고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는 건전재정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정책을 피지 않고 있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동산 정책에는 그간 끼인 버블을 이제 많이 낮추는 효과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그 클로드 세넌의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 전략을 채택하겠습니다. 이거 전략은 사실은 간단해요. 50%는 투자를 하고 갖고 있는 돈의 50%는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 시기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 주식 가격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 비중이 50대 50이 맞지 않고 이게 뭐 45%대 55% 비중이 달라졌으면 다시 현금에서 5% 정도의 돈을 빼가지고 떨어진 주식을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0대 50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주식이나 채권값이 올라가지고 이 투자 쪽이 50%를 넘으면 이번에는 그쪽에서 그 올라간 부분만큼을 빼내가지고 현금화시켜서 현금 잔고에다 집어넣어서 항상 50대 50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이렇게 맞추는 기간은 그거는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혹은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나는 매일 정오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을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요동을 치고 그래서 이러한 전략 없이 맨날 사고 팔고 하면은 이게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현금 50%를 항상 갖고 있으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더라도 이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계속 이익을 내줘요. 그래서 이거를 셰넌의 도깨비라고 부르는데, 그 원리는 이 클라드 셰넌이 이거를 개발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려줄 적에는 일반인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돈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지금과 같은 장세, 즉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장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유용한 그 전략이에요. 즉 지금은
현금 50%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금리는 상당기가 이제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나오는 그러한 CPI하고 이제 PC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2달 연속 계속 오른다면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면서 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거를 잘 관찰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는 보수적 관점의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위기 시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사실상 고수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말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로드 세너는 사실은 정보학의 아버지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비트라는 개념이나 현대의 정보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클로드 세너인데 이 클로드 세너한테는 또 천재급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 물량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투자에도 천재들이 되어나서 사실은 당시 카지노나 주식시장을 이 사람들이 평정을 했어요. 그 카지노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카지노 가는 것마다 돈을 따서 나중에는 카지노에서 이 사람들이 입장을 다 막아버렸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눈을 돌린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 사람들이 엄청난 큰 수익을 올렸어요. 클로드 센 제자 중에 하나 이제 존 켈리가 있었는데 존 켈리는 파산의 위협 없이 어떻게 하면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켈리의 공식이라는 건데, 즉 켈리의 공식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몰빵 투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그런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켈리가 만든 켈리의 공식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한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드워드 소프입니다. 그는 그 켈리 공식을 이용해서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재테크 실용서도 하나 썼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클로드 세논, 존 켈리, 에드워드 소프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 어떠한 당시 카지노계와 주식계를 이렇게 섭렵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대부인 클로드 세논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를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세논의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를 이런 위기 시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대신하겠습니다.